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이 돼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거를 시작하게 된 거는 제가 원래 이거는 그 지난주에 미국에 있는 메타버스 전문가들을 상대로 해서 특강을 진행하고 이제 한국의 그 페이스북에 있는 메타버스 그룹에 이제 제가 이 강의에 대한 이제 내용을 올렸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 한국어 강의를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한국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료는 어, 지난주에 했던 이제 영어권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내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영어로 돼 있고요. 그 대신 제가 좀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동안 또 새로운 소식도 있고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 스크린을 쉐어하도록 하고요. 제 슬라이드는 잘 보이시나요? 제가 슬라이드 모드 지금 잘 보이시나요? 예. 제가 이렇게 넘기는 것도 잘 보이시나요? 아, 예. 제가 예전에는 이게 넘기는데 상대편에서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한 30분을 그냥 이게 슬라이드 넘어가는 거 없이 한 적이 있어가지고 요새는 좀 꼭 확인하는 그런 거고요. 예, 그래서 그 오늘의 잠깐만요. 예. 그 오늘의 주제는 뭐 이미 공지한 대로 그 메타버스의 그 기업과 산업적인 측면에서 응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모델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아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뭐 한국이나 미국에서 하는 메타버스의 내용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 주로 그 컨설팅을 하거나 이제 기술 개발하는 쪽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사업하고 직접 관련된 기술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사업 개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주로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한 뭐 연구를 했거나 스타디를 하거나 아니면 개발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일반인 대상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대부분이 직접 사업에 있거나 개발을 하거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러한 내용보다는 좀 어려울 거라는 그런 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최대한 설명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메타버스에 대한 특강은 사실 뭐 작년에 그 한 초반기 제가 아마 처음 시작한 게 아마 6월달 정도 작년 6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그 한 6, 7번 정도를 한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에서 하다가 이제 금년도의 내용은 이제 그동안에 했던 거는 주로 일반적인 뭐 동향이라든가 개론이라든가 정리 아니면 이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응용에 대한 일반적인 걸 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하는 거는 좀 더 전문적으로 실질적인 그러한 그 기술 개발, 솔루션 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며 특히 이제 사업을 개발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좀 더 그러니까 체계적인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체계적인 모델을 설명하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뭐 보스턴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 컨설팅 회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주로 이제 제가 하는 요새 주력을 하는 분은 이제 이런 메타버스의 기업 응용에 대한 기술 개발, 사업 개발. 그다음에 또 제가 또 주력을 하는 분야가 이제 그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ESG 뭐 지속 가능 경영 그쪽도 이제 핵심적으로 해서 이제 제가 주력으로 하는 분야에서 이제 제가 이러한 그 오늘 하는 이제 메타버스의 기업 응용 중에 하나가 또 그 기업에서 요즘에 이제 한국과 뭐 미국에서는 뭐 이미 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한국도 이제 점점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ESG 경영,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쪽도 이제 응용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뭐 포럼도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이제 그 링크드인에 관련된 포럼도 지금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 포럼이라고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진행할 내용은 크게 세 개의 분야로 나눌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메타버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메타버스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러한 그 메타버스의 기업 산업 쪽에 제가 그걸 이제 메타버스 인더스트리 4.0이라고 붙였는데, 요거는 이제 뭐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메타버스가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그 4차 산업혁명, 독일이 중심이었던 제조 중심의 이제 그 산업혁명에 또 한 번 새로운 그러한 그 전환점을 마련할 것 같아서 이제 메타버스 기반의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현재 기술로 할 수 있고 조금 앞선 미래 기술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로 이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오늘 그 특강의 주제인 이제 메타버스 그 사업 모델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에서 다양한 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얘기하는 사업 모델이 뭐냐로부터 해서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디지털 그 전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디지털 사업들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업 모델로 되기 때문에 그 디지털 사업 모델이 뭐고 그러한 그 디지털 사업 모델에 메타버스를 어떻게 연동시킬 거냐는 메타버스 사업 모델에 대한 거,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메타버스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 경영, 뭐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을 전부 다 융합하는 그 메타 그 서스테이너블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제 메타버스 기반의 지속 가능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여기 내용은 그 제가 한국의 내용들은 조금 있긴 한데요. 전부 다 미국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 되게 오늘을 제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전부 한국에 계신 분들이니까 이제 한국의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제가 이거를 메타버스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저도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던 이유는 그 저도 한 30년 동안 이쪽에 IT, 텔레콤, 뭐 세마이컨덕터부터 해가지고 디지털, AI, IoT, 블록체인 전부 다 아는 뭐 5G, 뭐 4G 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술들은 저도 뭐 전문가라고 알고 있고 기술 개발부터 해가지고 다 해봤는데 사실 메타버스라는 얘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는 그냥 이게 뭐지? 뭐 메타버스 그냥 기존에 있는 기술을 다 엮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 하나도 없는데 라는 생각으로 해서 사실은 저도 뭐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금년도 작년도죠. 작년도에 중반쯤 오면서 이제 제가 그 다시 이 내용들을 쭉 뜯어보니까 내가 뭔가 놓친 게 있으면 제가 놓친 거는 사실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 아무래도 한국에서 많은 자료들 막 책이 막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책들이라든가 이런 뭐 이런 언론의 내용들 이런 걸 보면 새로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갖고선 뭘 또 이렇게 이게 무슨 그 흔히 얘기하는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죠. 이게 무슨 뭐 마케팅 용어인가 이게 무슨 뭐 새로운 걸 하자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말로만 하자는 건지 뭐 한동안 뭐 이게 허상이냐 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저도 이제 이거를 유심히 살펴봤는데 깊게 들어가니까 여기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가 이제 제가 그 감을 잡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스코프를 한번 만들어 봤더니 메타버스라는 거가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앞으로 새로운 기술들이 전개가 되면서 새로운 어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디지털 혁명의 뭐 세컨드 라운드 디지털 레볼루션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새로운 우리가 얘기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나름대로 그러면 제 생각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이제 뭐 미국하고 한국하고 뭐 유럽 이런 데 통해 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제가 초기에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하도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하니까 뭐 메타버스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뭐 그 이질감을 느끼지 않았는데
미국이나 그 영국에 있는 사람들 제가 메타버스를 얘기하면 잘 몰라요. 처음에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해하다가 이게 한순간에 몇 개월 지나니까 이게 뭐 미국이 더 열심히 더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 그런데 그 되게 이제 보면 아직까지도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제 주위에 미국도 그렇고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메타버스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블록스 뭐 이런 그 게임, 그다음에 미디어, 그다음에 거기서 토큰 파는 거, NFT 뭐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뭐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90% 정도는 이제 메타버스 하면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로블록스라든지 아니면 디센트럴랜드라든지 뭐 이러한 거 가상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게임하거나 거기서 뭐 NFT 갖고서 뭐 그거 뭐 아트나 이런 걸 갖고서 그 안에서 팔거나 뭐 이러한 그 블록체인을 연결한다거나 뭐 그런 정도. 뭐 아니면 뭐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산업에서 적용했던 그러한 그 디지털 트윈 개념을 갖고 와가지고 하는 정도로 아직도 생각을 하는데, 이제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게 확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예인데, 그 미국의 그 메이저 그 언론 매체들 뭐 일반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뉴스위크,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CNBC 뭐 이런 그 우리가 알만한 이런 매체들에서 메타버스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도 상황이 확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기존에는 제가 볼 때는 뭐 한국이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막 떠드는 게 한 90, 제가 볼 때 전 세계의 90%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양쪽을 다 봐보면 미국은 한 10% 정도 뭐 메타버스 얘기했는데, 지금은 어 한국이 아직도 많긴 많은데 한국이 한 60, 뭐 미국이나 외국이 한 40. 이제 이게 어떻게 언제 역전인지 몰라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약간 틀린 게 뭐냐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남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래서 금방 확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퍼지고 그런 경향인데, 미국이나 이런 여기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차츰차츰 되는 경향이 있는데, 한번 뭐가 불이 붙기 시작하면 또 여기도 확 붙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점점 메타버스에서 관심 갖고 얘기를 하고, 그건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예전에 메타버스 한다 해서 이제 이런 뭐 세미나 공부를 하면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 이제 좀 달라졌구나. 그게 이제 하나 얘가 여기 뭐 여러분들도 이미 다 뉴스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여기 뉴스에는 이제 로블록스 CEO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어떤 그 미국의 어떤 그 혁신적인 그러한 그 혁신가다라는 거, 이러한 그 틀에서 이제 뉴스에서 했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이제 에픽 게임즈, 뭐 에픽 게임즈는 여러분이 잘 알겠죠. 그 우리가 얘기하는 게임 엔진, 그러한 그 에픽 게임즈의 그 리얼 엔진을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CEO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뭐 엄청난 천문학적인 이런 새로운 시장을 만들 거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들어서 알고, 뭐 최근에 이제 이러한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이제 게임 회사도 이제 우리가 M&A 했고, 그다음에 뭐 메타에 대한 얘기는 이미 잘 알고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디센트럴라이즈 랜드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의 그 버추얼 랜드 세일, 리얼에스트 세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엔비디아 얘기도 나오고 CNBC 얘기도 나오고 뭐 등등등등, 지금 뭐 인텔 반도체 회사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또 우리가 주목을 할 거는 이러한 그 여기 중에 보면은 이제 뭐 여기 요게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제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그 버추얼 스페이스의 중심이 되는 게임 미디어 뭐 이런 거, 아니면 여기는 이제 콜라보레이션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죠. 뭐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업에 쓸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이제 산업 전반, 기업 전반으로 가고 있는 게 또 이제 미국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또 미국의 메이저 이러한 그 매체들이 얘기하는 그 보잉 같은 경우도 이제 메타버스에서 뭐 비행기 설계를
하겠다고 얘기도 하고, 월마트도 이제 이건 월마트는 우리가 리테일이라고 소도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러한 리테일러스도 이렇게 하고, 삼성 뭐 이건 뭐 한국 회사니까 잘 알고 계시지만 뉴욕에다 메타버스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쇼룸에 해당하는 메타버스 스토어를 개장을 했죠. 그다음에 그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스케어 쪽에도 이제 메타버스 적용해 가지고 이제 사람에 대한 뭐 인체에 대한 디지털 트윈을 써 가지고 여러 가지 뭐 그 사람에 대한 테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러한 우리가 임상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그 제약이라든가 이런 쪽에 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뭐 현대에 대한 것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이러한 로봇과의 연결, 그다음에 새로운 이동 시스템과의 연동,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닛산 같은 경우도 그 메타버스 쇼룸을 이미 만들었고, 뭐 제가 알기로는 BMW도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그 패션 쪽에서도 뭐 메타버스 패션쇼도 하고 여러 가지 패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디즈니랜드가 또 메타버스에 대한 뭐 특허도 내고 하면서 이제 새로 디즈니를 이제 그 실물하고 똑같은 그 메타버스하고 연동하는 그런 것들도 만들고 있다는 얘기 나와서, 지금은 미국도 한국 못지않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그 메타버스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한 장으로 그냥 메타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다 했는데, 뭐 그냥 한 장에다 욕심이 한 장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해보다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많아지긴 했는데, 사실 이제 뭐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것도 있는데, 현재에 가장 이제 우리가 요게 보였어요. 이쪽은 이제 현실 세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현실이고, 요거 이제 가상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 공간하고 가상 공간의 이런 경계가 있는데, 요것이 이제 어떻게 융합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그 메타버스의 공간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거를 정의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요것들이 어떻게 융합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러한 그 버추얼 스페이스, 우리가 얘기하는 가상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메타버스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공간을 우리가 얘기하는 물리 공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실제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메타버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원래는 이 양쪽들이 이제 별개로 우리가 그 여태까지 이제 발전되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AR 디바이스, 뭐 MR 디바이스, 뭐 그다음에 VR 디바이스에는 우리가 있는 XR 디바이스, Extended Reality 디바이스로 쓰는 이러한 개념들은 이제 기존부터 메타버스와 상관없이 있어 왔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어떤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 뭐 블록체인 개념의 이러한 그 탈중앙화된 이러한 내용들도 기존부터 왔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 기존에 순수하게 이 버추얼, 그러니까 이 가상 공간에만 존재했던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현실 공간하고 융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그 현실 공간으로 증강된 가상 공간이다, 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어떤 것들이 중심이 되고 있냐면, 가상 공간 중심의 현실 공간이 증강되는 형식으로, 얼마만큼 증강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현실 공간들이 얼마만큼 서로가 연결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그 로블록스라든지,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한국에 있는 제페토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공간들은 거의 다 버추얼이죠. 여기에 있는 게임 캐릭터부터 해가지고 뭐 여기에 있는 환경 모든 것들이 버추얼이고요. 다만 이제 현실 공간에는 내가 나의 아바타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하고, 다른 사람들도 여기 참여하면 그 다른 사람들과 인터랙션 하는 거는, 현실 공간에는 내가 아바타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바타, 다른 현실 공간의 다른 사람의 아바타하고 서로 인터랙션 하는 거죠. 버추얼 스페이스에서. 그런 개념이고요. 뭐 여기 또 여기 버추얼 랜드에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뭐 아까 얘기한 삼성이 여기다가 뭐 버추얼 샵을 만들고, 뭐 여기다가 뭐 스마트 팩토리를 이 안에 만들면 전부 버추얼이죠. 이 버추얼인데
이것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뭐냐면은 이제 내가 여기 들어가서 사람들만 이제 여기 되는 굉장히 전부 다 버추얼.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그 가상 공간 중심의 그, 그 약하게 현실 공간이 증강된 메타버스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사실은 좋은 여기를 사실은 이제 처음에 스타트하는 이유는 가상 공간에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고 구조물을 만들고 아티팩트 만들고 뭐 게임 만들고 뭐 여기 있는 건물 만들고 땅 만들고 이건 다 가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무궁무진하게 뭔가를 지금의 기술로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에 조인할 적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이러한 AR 디바이스나 VR 디바이스를 쓰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뭐 그 몰입감이라고 얘기하죠. 몰입감과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오감 기술이라든지 타치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쓰는 게 뭐냐면 현실감, 우리가 리얼리티, 그다음에 그 이머시브, 얼마만큼 우리가 몰입되고 현실감을 느끼게 해주냐를 우리가 이제 이런 공간에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도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AR, VR, XR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러한 그 실감형 디바이스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가상 공간에서 좀 더 현실감과 몰입감을 갖게 해주는 그게 이제 기존의 개념들하고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틀린 개념들이 뭐냐면 여기에는 이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그냥 수동적인 형태만 하고 이거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모든 거를 이제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지배를 했었는데 지금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액티브하게 위해 참여해서 이 환경도 만들고 자기들의 어떤 새로운 그 창작성을 부여할 수 있다.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그 크리에이티비티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땅 같은 것도 보면 이제 뭐 NFT라는 그 어떤 그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한 그 우리가 요거 NFT라는 거는 그 어떠한 그 그러니까 요것도 제가 사실 이제 요번 웨비나 아니지만 제가 다음번에 NFT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냥 간단하게 하면 NFT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잘 그 개념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NFT가 무슨 뭐 우리가 얘기하는 소유권을 증명한다. 뭐 NFT가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NFT는 이 리얼 밸류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에셋이라든지 어떤 가치의 그 디지털 레프레데이테이션 우리가 얘기하는 가상 공간에서의 그 가치를 나타내주는 그 가치를 대표하는 수단이에요. 근데 그 수단에 이제 그 가치를 낼 때 그 가치가 어떤 소유의 가치면 소유권을 갖는 거고 저작권에 대한 가치를 가지면 저작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NFT를 어떻게 거기에 권리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NFT가 소유권을 갖고 뭘 갖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별도의 그 제 웨비나에서 이제 할 거고요. 하지만 어쨌거나 그 NFT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가치를 우리가 교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경제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그래서 뭐 로블록스 가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뭐 어떤 자기가 게임의 아티팩트라든지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다. 뭐 로블록스 안에 자체도 이제 뭐 자기네들이 토큰도 있고 뭐 등등등등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제 당장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돈도 벌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아마 99% 메타버스 하면 이제 여기에 다들 관심 저도 뭐 미국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죄다 여기 얘기하고 있죠. 맨날 여기 와서 뭐 아트로 어떻게 팔 거냐 무슨 뭐 뭘 할 거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메타버스의 그 가능성은 훨씬 더 무궁무진하거든요. 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보면 이제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 이제 디지털 트윈하고 여기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디지털 트윈은 현실 공간하고 1대1 매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하나의 예가 뭐냐면 이제 만약에 이걸 1대1 매핑을 하려면 이제 여기에 이제 땅이 있다 그러면 뭐 뉴욕주에 땅이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하고 뉴욕주에 있는 땅하고 매핑을 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힘들겠죠. 물론 자기가 뉴욕주를 레프레젠테이션 한다. 나타낸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링크는 아니거든요. 물리적인 링크는 아니고 다만 거기에 나타낸다라고 얘기해서 뭐 여기에다가
뭐 실제 공간에 뭐 이제 에픽 게임스 같은 게 최근에 이제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지금 하는 거가 뭐냐면 이제 이러한 실제 실증을 하죠. 우리가 그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것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라이다 기술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형의 어떤 좌표나 이런 걸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 좌표 정보 뭐 이런 것들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여간에 그러지만 디지털 트윈이 되려면 사실은 1대1의 어떤 매칭이 되는 실제 공간의 어떤 실체 뭐 이게 싱스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사물, 상품, 그다음에 프로세스 뭐 등등등 모든 것들 에브리띵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디지털 공간에 그거를 대표하는 그거의 어떤 특성을 대표하는 거죠. 그런 특성은 자기가 어떤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그 대표하는 자기의 그러한 그 디지털 트윈이 존재하고 그것이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하고 그럴 때는 굉장히 그 다양한 또 응용을 할 수 있고 뭐 그거는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러면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메타버스가 굉장히 많은 뭐 응용을 갖고 있고 우리가 대표적인 영화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가상 공간 중심의 메타버스를 많이 하고 이제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게 있고요. 실물 공간의 어떤 메타버스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매트릭스. 그다음에 최근에 또 현대자동차가 얘기했던 로봇. 제가 보니까 한국의 네이버인가 어딘가 카카오인가 어디서 보면 이제 뭐 그런 응용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메타버스에서 뭐 커피를 주문하면 로봇가 갖다 주는. 그럴 때에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를 대신하는 이러한 대리,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아바타가 디지털이 될 수도 있는데 나를 대리하는 것이 이제 로봇도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을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 현실 세계에 있는 로봇이 이제 나를 대용해서 이제 현실 세계, 그러니까 이 로봇은 이제 현실 세계의 나의 아바타가 되는 거고, 이러한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아바타는 이제 가상 공간의 나를 대리하는 아바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디지털 로봇, 이건 디지털 로봇, 이건 현실 공간의 로봇이 나를 대리해서 이러한 그 공간에서의 나를 대신한 경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자, 그럼 여기 왔을 때 도대체 여기 왔을 때 이점이 뭐냐? 이러한 공간을 만들었을 때 이점이 뭐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특히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죠. 그 이런 실제 물리적인 공간에서는 이제 공간과 시간과 자원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선 그런 한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시간과 공간과 자원의 한계가 없는 이러한 가상 공간에 이러한 그 가능성들, 무한한 가능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끌어내서 우리가 현실 공간에도 좋은 그러한 그 경제적인 아니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궁무진한 가치가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제가 그 미국 특허 변호사이기도 해서 저는 이제 기술 개발을 하게 되면 제가 특허도 직접 하기도 하고 이제 특허에 동향도 하는데 이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가 이제 아무래도 그 실감 기술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여기 설명을 안 했는데 이제 이러한 그 메타버스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기술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이제 실감 기술 우리가 얘기하는 뭐 AR, VR, XR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실감을 할 수 우리가 타치라든가 뭐 필이라든가 이러한 우리를 그러니까 몰입형 주고 실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아바타를 만들기 위한 이러한 그 AI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신을 할 수 있는 5G라든지 이런 인프라, 그 ICT 인프라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지털 트윈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로봇 기술도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메타버스 쪽에서 이제 가장 관심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XR 디바이스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 오큘리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홀로렌즈라든지 뭐 이런 대표적인 그 디바이스들이 아직도 그 우리에게 몰입감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은데 이제 애플이 이제 이러한 디바이스를 만든다는 이제 루머가 굉장히 많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뭐 금년에 나오는 애 많은 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냥 여기에 미국의 일반적인 형은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특허를 보고 이제 과연 그러면 애플이 이제 메타버스 XR 디바이스를 만들면 어떤 기능들이 들어갈 거냐 해서 이제 뭐 디자인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글래스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모듈러 컨피그레이션에서 이제 이런 거를 만들겠다는 게 특허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게 이제 3D 디스플레이를 하는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홍채에다가 직접 이렇게 투영을 한다라는 거. 이제 홍채를 에다 직접 투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 그러니까 현재 것들의 이제 가장 게 뭐냐면 요거는 착용감을 좋게 해 주는 거고, 요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XR 디바이스를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어지러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제 그러한 불편함 이제 덜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우리 홍채에다가 바로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다이나믹 포커싱을 써서 이제 여러 가지 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은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제스처 컨트롤도 있을 것 같고,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아이 트래킹 컨트롤이라는 거,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의 기사 중에 보면 뭐 이러한 메타버스가 인간의 사생활을 뭐 감시한다, 그런 얘기를 썼는데, 사실 이제 그 이 아이 트래킹 컨트롤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감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눈동자를 감지를 해서, 사실 이제 그걸 감시가 아니고 감지죠. 우리 눈동자의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우리가 눈의 움직임으로 해서 이제 이러한 XR 디바이스를 우리가 컨트롤하자고 하는 의미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뭐 누가 이제 해커가 들어와서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우리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거지, 처음부터 누가 이런 거를 만들 적에 그 이런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번역할 때는 한국에 있는 매체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어떠한 의도로 하든지 간에 어떠한 산업이 발전하면 항상 뭐 그러한 뭐 AI도 마찬가지, AI 윤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혁신이 그것 때문에 저해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그런 것들은 균형적인 거를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할 때 그러한 원래 의도하는 바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을 이제 꼭 한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 좀 오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XR 디바이스를 보게 되면 이제 애플은 주로 믹스드 리얼리티가 중심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인핸스드 된 리얼리티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스페셜 오디오 기능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앞으로 비즈니스 모델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의 예를 든다 그러면 그런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제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인터넷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도입을 할 건데요. 이게 오면 뭐냐면 현실 공간하고 메타버스 공간이 시밀리스하게 이어지게 돼요. 트윈끼리 연결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XR 디바이스를 보고 XR 디바이스 갖고 내가 뭐 이게 이제 애플이 만든 거다 그러면 아직까지 상호 연동성 같은 건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애플 디바이스들끼리는 연동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애플의 디바이스, XR 디바이스를 갖고 이제 우리가 뭐 들어가 가지고선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어떤 애플 매장에 갔다. 그럼 애플 매장에 가서 거기에 어떤 스피커, 뭐 어떤 스피커라든지 오디오라든지 이런 걸 작동을 시키면 이게 이제 거기서 작동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내가 현실 공간에 있는 내 스피커를 바라보면 이게 또 작동이 되는,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으로 연결된 두 개의 트윈 스페이스에서 서로가 작동이 되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내 스페이스에서 그러니까 이 실물 공간에 있는 내 스피커에서 3D 오디오를 볼 수 있는 거가 내가 메타버스 공간에 가서도 이제 3D 오디오를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발전할 거라는 거가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재미있는 예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타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앨런 마스크가 전신에다가 슈트를 입은, 우리가 레디 플레이 원 보면 전신에다 수트를 입잖아요. 우리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여기 이제 타치 기술인데, 요렇게 이제 VR 디바이스를 하고 이제 타치를 하면, 요 타치는 지금 이제 여기 가상 공간에 가서 게임을 한다 그러면 요 가상 공간을 타치를 하는데, 요 타치하는 순간에 요거하고 연동돼 있는 요 기기가 있어요. 내가 여기다 손을 놓으면은요,
내가 여기 가가지고서 가상공간에서 마치 요거를 만지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특허를 찾아보니까 특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특별하게 타치를 하기 위해서 슈트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초음파가 나와요. 울트라 사운드가. 근데 초음파 기술을 해가지고 우리에 있는 신경계가 요 울트라 사운드하고 서로 인터랙션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타치에 그러니까 이러한 그 어떤 사물을 느끼는 감각을 얻게 하는 굉장히 재밌는 기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뭐 이건 실리콘밸리에 있는 제가 저하고 아는 지인이 개발한 기술인데 굉장히 흥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앞으로 이제 타치 기술들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한 이 타치뿐만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냄새도 맡을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오감들이 이제 앞으로 다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제가 요걸 또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 메타버스 얘기를 할 때 XR 디바이스 아직 단계가 아닌데 우리가 뭐 메타버스 얘기하냐 이런 얘기할 때 사실은 XR 디바이스가 필요는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의 현실감이라든가 여기서 몰입감을 주기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대안 기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항상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은 이제 제가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기업 관점에서 이런 뭐 하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이 있다 그러면 기업이 갖고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가 기업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하면 시스템 컴포넌트들 있잖아요. 기업의 운영 시스템도 있을 것 같고 기업을 하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뭐 그다음에 뭐 캐피탈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건물 뭐 등등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매칭되는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이거를 연동시켜 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거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에 좀 이런 이렇게 앞으로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질 거다 해서 제가 특허를 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중점적인 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이 메타버스 엔터프라이즈를 만들면 실물 공간에서의 이루어지는 모든 비즈니스 행위를 가상 공간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 가상 공간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실물 공간에 다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서로가 디지털 트윈으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특히 이제 비즈니스 리소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하려고 하면은 뭐 R&D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원들,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뭐 이런 것들이 현실 공간엔 제한이 있는데 이게 제가 아까 설명한 가상 공간에서는 그 제한이 없잖아요. 이거를 이제 디머트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가상 공간에 무한히 쓸 수 있는 이러한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가 뭐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거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새로 만들거나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지 간에 가상 공간에서 해보고 거기서 가장 좋은 거를 선택을 해서 그걸 디시전 메이킹 한 다음에 현실 공간에 갖고 오고 그런 것들을 할 때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고 에듀케이션 할 수 있고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거가 될 거고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이런 걸 할 때 이제 인터넷 디지털 트윈스라고 IoDT라는 건 제가 만든 새로운 개념인데요. 이걸 제가 잠깐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도 이거는 깊게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한 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오브 싱스라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이게 또 똑같은 거죠. 여기 이제 메타버스 공간 안에 이런 놈들이 존재를 할 건데요. 이제 메타버스에 이제 피지컬하고 버추얼 스페이스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피지컬 스페이스 외에 버추얼 스페이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IoT 개념은 요 IoT 개념은 뭐냐면 현실에 있는 things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things들은 현실 공간에 있는 thing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IoT는 뭐냐면요. 현실 공간에 기반을 둔 메타버스 공간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IoT는 뭐냐면은 현실에 있는 things의 네트워크예요. 근데 여기 네트워크 인터넷이니까 아무래도 얘들 가상 공간에는 들어오죠. 하지만은 이 네트워크 연결된 거는 요거는 물리 공간에서의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오브
프로덕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런 개념들을 얘기한 거는 이제 인더스트리 4.0라고 이제 독일의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 제조업을 하면서 제조업에 혁신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프로덕트를 이제 인터넷 스페이스에서 한번 연동을 해보자 인터넷 프로덕트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 개념은 뭐냐면은요 가상 공간에서의 네트워크예요. 이게 달라요. IoT.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놈들은 가상 공간에 있는 물건들이에요. 요거는 things. 가상 공간에 있는 things. 얘네들은 실물 공간에서는 아무 연결이 없어요. 뭐 하나의 예를 든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뭐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러면 자동차 A, B, C, D, D, E, F, G 이런 거를 만들었다 그러면 걔네들 서로 실물 공간에서는 서로 연동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거를 IoT로 연동하면 되는데 뭐 그게 아니고 아예 통신을 못하는 거나 생각을 해보죠. 그냥 우리가 맨날 쓰는 여러 가지 뭐 과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IoT는 이게 디바이스들이 자기들이 통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컨실 공간을 연결할 수 있는데 요 IoT에 들어가는 요 P에 해당하는 요 놈들은 뭐냐 실물 공간에 이놈들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연결 기능이 없어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과자, 생필품 뭐 등등등 뭐 맥주, 뭐 음료수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은 어떤 물론 거기다 IoT 디바이스를 부착하면 그거 이제 IoT 디바이스가 되는데 그런 일반적인 상품들은 현실 공간에 네트워크가 없어요. 근데 얘를 디지털화 해가지고 네트워크로 연결시키면 요 디지털화된 놈들은 연결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여기에 대한 뭐 얘를 레퍼런트 할 때 이거를 갖다가 뭐 QR 코드로 내가 레퍼런테이션 해서 여기 인터넷에다가 넣어주면 그럼 자연적으로 버추얼 스페이스에 연동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인터넷 프로덕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이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는 IoT는 리얼 스페이스에서의 네트워크, 사물들의 네트워크. 얘네들은 그 대신에 이 버추얼 스페이스에서는 네트워크가 안 돼 있는 거고요. 인터넷 프로덕트는 버추얼 스페이스에서의 버추얼 띵스의 네트워크라고 보고요.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요. 두 공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IoT와 IoP를 두 개를 연동시키면 두 개의 공간에서 연동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면 여기서 아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하고 연동이 되려면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놈의 디지털 레프렌테이션인가 거기에 대한 사물에 대한 거를 이렇게 연동할 수밖에 없는데 얘는 그냥 바로 디렉트리 모든 놈들이 디지털 트윈으로 연동돼 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파워풀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처음 만든 개념이고 그래서 아마 제 나름대로 뭔가 이거에 대한 비즈니스 포텐셜에 대한 거는 좀 아직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래서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뭐 디지털 트윈에 대한 거는 생략하는데 딱 하나 디지털 트윈 오브 오거니제이션이라는 거는 좀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들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국에 제가 뭐 디지털 트윈하는 사람들은 되게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윈하기 때문에 이건 안 하지만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트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미국이나 특히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근데 요거 연동되는 게 아마 한국에서는 잘 들어봤을 게 로보틱 프로세서 오토메이션이라는 거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뭐 공장의 자동화 이런 게 아니고 일질적인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에서의 자동화를 해줄 때 그러한 자동화 전 단계에서 그러한 그 자동화를 하면 이러한 시스템이 잘 돌아가겠느냐라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는 미리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것이 디지털 트윈 오브 오거니제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생략하기로 하고 이것도 생략하기로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한 실적인 유즈 케이스가 스마트 공장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 개념들이 뭐냐면은 실물 공간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가상 공간이 서로 융합이 돼 있다라는 개념에서 버추얼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버추얼 스페이스에 AI도 갖고 가고 버추얼 스페이스로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원들을 갖고 가서 거기서 모든 일들을 행하고 현실 공간으로 갖고 온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뭐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 팩토리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스토어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될 수 있고 이것이 뭐 그러니까 뭐 인벤토리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 홈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다. 뭐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리니어블 에너지
이러한 거 재생 가능한 에너지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금방 했고요. 그래서 요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제 앞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기에 설명을 드린 대로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지금 이제 메타버스 응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어떤 자기 기업의 중요한 비즈니스로 생각해서 뭔가를 이렇게 뭐 전사적인 차원에서 뭐 메타버스를 그 기업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거를 가져가는 단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메타버스에 대한 일반적으로 관심도가 높고 그래서 한번 트라이얼 하는 정도인데, 이제 제가 보니까 메타버스가 앞으로 뭐 기술의 발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발전 인프라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지만, 이 메타버스가 가지는 중요한 사업적인 개념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그러한 사업을 개발할 수 있겠다라는 거에서 창안을 해서, 제가 여기 BM 디벨롭 하는 거에 전문가거든요. 제가 이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제 이 BM 쪽을 굉장히 오랫동안 좀 나름대로 이제 리서치를 했어가지고 이제 BM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방법론 같은 걸 좀 많이 하고 있다가, 제가 그러면 메타버스를 앞으로 좀 심각하게 심각하다는 게 영어로 이제 serious인데 지금 그러니까 그냥 뭐 한번 해보는 게 아니고 실적으로 기업의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전환처럼 기업을 한번 메타버스를 갖고 기업의 어떤 사업 혁신을 해서 새로운 시장이나 상품이나 이런 걸 개발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면 어떠한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걸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제가 이제 고민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방안, 우리가 저는 이제 프레임워크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해서 그거에 대한 거를 제가 일반적인 거를 오늘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뭐 비즈니스 쪽에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 기업이 어떻게 하면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게 메이크 머니를 하느냐는 기업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체계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이러한 기업의 가치를 사주는 우리가 고객, 커스터머, 사용자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거죠. 그죠? 돈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왜 돈을 지불하느냐?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를 우리가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업에게 기꺼이 돈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들이 돈을 주게끔 제공해 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밸류 프로포지션, 가치 제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여기에 있지만 어떤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job to be done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든다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혁신할 적에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이제 밸류 프로포지션을 어떻게 새롭게 할 거냐라는 거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뭐 그런 하나의 예라가 이제 어 에어비앤비 같은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에어비앤비나 우버 하나 예를 뭐 에어비앤비. 자, 에어비앤비가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인데 그 전에 있는 데는 우리가 호텔에 가야만 됐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가 사람들이 호텔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잘 수 있는 데를 원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는 데는 꼭 호텔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착안한 게 잘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집인데 그러한 집들을 사람들이 뭐 그때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빌려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사람들이 가서 잘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밸류 프로포지션 방법을 바꾼 거죠. 기존에는 사람들이 잘 수 있는 데를 꼭 호텔 뭐 정식적인 그러한 것으로만 우리가 밸류를 제공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잘 수 있는 데를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그러한 네트워크로 연동을 해서 서플라이어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디맨드 파트를 연결시켜주는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네트워크 플랫폼을 만든 게 이제 에어비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우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자동차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자동차를 사고 물론 자동차 매니어는 뭐 스포츠카를 산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동차가 가치겠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동차로서 자기 부를 뭐 뽐내기 위해서 뭐 람보르기니를 산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 빼고는 99.9% 자동차를 사는 이유는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자동차는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은 이제 이런 모빌리티라는 개념이 이동이라고 하는 이동. 그러니까 자동차에 우리가 사람들이 거기에다 지불하는 이유는 자동차를 사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동에 지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바꾸니까 아 그러면 밸류 프로포지션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밸류 프로포지션이라는 것 자체를 항상 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할 때는 밸류 프로포지션을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럼 밸류 프로포지션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전달할 거냐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오퍼레이팅 모델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마케팅 그런 거 하나의 오퍼레이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들기 위한 서플라이 체인을 연동해서 이제 원재료를 구입하는 이런 모든 기업의 활동들이 이러한 우리가 같이 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전달할 거냐 하는 거고요. 밸류 크리에이션은 이제 이런 가치 전달의 수단이 되는 거죠. 가치가 뭐냐?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상품, 서비스 뭐 이런 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 거냐? 결국엔 돈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제공하는 밸류에 대한 프라이스를 매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기꺼이 돈으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만들 거냐 뭐 이런 거 등등등등에 대한 걸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밸류 캡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치를 갖고 우리가 이제 얻어서 우리가 이제 돈을 버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연동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 비즈니스 모델이다. 결국에는 기업이 이 기업의 전반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을 얘기한 것이 이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이노베이션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시장에 가서 어떠한 사업 모델을 갖고 하다 보면 항상 경쟁이 심해지고 그 시장이 포화가 되다 보면 거기서부터 경쟁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찾거나 새로운 뭔가를 찾을 때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아까 제가 한 대로 이제 이러한 모든 컴포넌트들 우리가 이 밸류 프로포지션 가치 제공을 어떻게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의 어떤 이러한 그 밸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어떻게 해가지고 뭐 효율적 효과적으로 할 거고 뭐 코스트를 다운 시킬 거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그런 상품이나 제품의 혁신을 갖고 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돈을 버는 방법도 우리가 여러 가지 돈을 버는 방법이 있잖아요. 자기가 직접 상품을 파는 방법도 있고 오늘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구글이 엄청나게 수익을 여기 수익은 전부 다 뭐예요? 뭐 유튜브 이런 데 광고 수입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대면하는 고객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돈을 이거 다 뭐라고 하냐 밸류 캡처 이노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모니터레이션 방법을 만들어내거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보스턴에 온 지 한 17년이 됐는데 제가 미국에 처음 올 때 온 데가 보스턴 대학에 있는 경영대학에 이제 올 적에 제가 IT 쪽에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처음에 연구한 게 뭐냐면 IT 쪽에 블루오션 스트래터지라는 거는 이제 제가 간 데가 이제 경영대학 쪽에서도 IT 경영 쪽을 하는 사람들의 그룹에 이제 같이 하게 돼서 거기서 이제 이런 블루오션 스트래터지 이게 오래전이다 보니까 아직 디지털 쪽이 아직 활성화가 안 됐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굉장히 뭐 한국에서도 너도 나도 뭐 블루오션 전략을 해야 된다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디지털도 알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도 알잖아요. 그리고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아하 요거는 그거였구나라는 게 자세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오션 전략에서 예전에 이건 아무래도 17년 전 뭐 오래전이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김희찬 교수도 그러고 이때는 이 디지털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메타버스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이분들이 이거를 만들었을 때 블루오션 전략을 만들었으니 이건 저는 이제 트레이드업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트레이드업 전략이 뭐냐면은 트레이드업은 뭐냐면요. 뭔가를 플러스하면 뭔가를 마이너스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한 방법은 뭐냐면은 자 코스트는 이제 이 사람들이 목표로 해서 밸류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가치 혁신이라는 얘기를 써서 가치 혁신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하는 거 뭐냐면은 가치 제공 그러니까 우리가 예고하는 커스터머에게 주는 가치는 높이고
코스트는 다운시키는 양면 작전을 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방안으로 얘기할 때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 혁신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어떠한 기업이 자기 갖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시장에서 경쟁할 때 다른 어떤, 우리가 그걸 이제 이코시스템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생태계, 자기가 속한 생태계, 뭐 인더스트리라고도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속한 생태계에서 서로가 그 고객을 잡기 위해서 경쟁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한 요소들을 쭉 나열을 해놓고, 그걸 이제 우리가 밸류 캔버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요소들을 나열해 놓고 거기서 어떤 놈들은 증가시키고 어떤 놈들은 감소시키고 어떤 놈들은 아예 없애버리고 뭐 어떤 놈들은 새로 만들고, 이러한 과정을 네 가지 프로세스를 거쳐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이 예전에 있었던 거로부터 이제 달리해 가지고 이러한 밸류 캔버스가 다른 경쟁자하고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됐을 때 뭐 블루오션 스트래티지가 된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뭐 블루오션인데 사실은 블루오션이 아니고 그 적당하게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서 트레이드업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블루오션 전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보면서 그러면 지금의 이제 디지털과 메타버스를 갖고 오면 이런 전략을 안 해도 되겠다라는 게, 이게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새로운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버스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것도 새로운 전략으로 가면 달라질 거다라는 거, 제가 이제 설명을 해둘 게 뭐냐면, 이러한 트레이드업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 제가 그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이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건 이제 MIT에 있는 교수들이 이제 쓴 책인데, 그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혁신할 거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를 했는데, 제가 요거를 하는 건 이건 이제 디지털 쪽에서만 한 거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그 본 거는 뭐냐면은, 이제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가기를 원해요. 여기 에코시스템 드라이버의 대표 여기 아마존, 구글, 애플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그 시장을 주도하는 회사들이에요. 근데 이 시장을 주도하는 회사들은 어떤 요소를 갖고 있냐면은, 커스터머를 굉장히 그 접점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모든 가치사, 우리가 얘기하는 최상위 포식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밑에 모든 이런 것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느리고 있는 거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고객 접점에서 고객들에 대한 로열티를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제시를 했을 적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디지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 우스갯소리 우리 한국말에 소나게나 디지털 전환한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죠? 그래서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에, 너도 나도 디지털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도 나도 디지털 하는데 그럼 어떤 기업은 성공하고 어떤 기업은 왜 망하느냐? 그거는 전략적인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러한 전략을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서플라이어다. 뭐 나는 이제 뭐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물건을 주고 굽실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고객 저점이 없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마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인데, 내가 일룩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혁신에 대한 거 할 때, 이제 제가 빨간 거를 했을 때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대부분이 보면 뭐예요? 커스터머스 라이브 이벤트에 대한 걸 알아가지고 그러한 커스터머의 일상적인 이벤트들을 우리가 알아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보세요. 이러한 그 고객의 소리가 기업 안에서 확실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 보세요. 그럼 고객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어떠한 고객에게 아주 그러니까 구별될 수 있는 방안으로 그걸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고객을 어떻게 보면 파트너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고객이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하고의 그 접점을 갖다가 API, 우리가 뭐 이게 기술적인 용어지만 제가 볼 때는 고객 접점을 어떻게 하면 그거를 잘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거. 이게 전부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거죠. 커스터머를 뭐냐면 새롭고 굉장히 사람들이 원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아까 얘기한 job to be done 그 사람들이 머리에 갖고 있는 어떤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하고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가 핵심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야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에서 추구하는 거가 뭐냐 이런 걸 만들어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에코시스템에서의 이 드라이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야 메타버스에 어떠한 것들을 갖고 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가 이제 제가 창안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죠. 메타버스 결국에는 우리가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메타버스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MUX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설명했던 메타버스의 다양한 이 응용들 현재나 앞으로 있을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새로운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제가 전부 다 한번 정합을 해본 거예요. 자, 몰입감 있고 현실감 있는 혁신. 뭐 XR 디바이스일 수 있고 아니면 리얼리티 디바이스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몰입감을 주고 현실감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감성을 터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메타버스 공간의 판타시라든가 센세이션, 뭐 현실감 뭐 이런 것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현실감 있는 인터랙션을 하잖아요. 아까도 보셨죠? 사람 간에도 인터랙션하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느낄 수 있고 인플루언싱 또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의 대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디지털 트윈 그 인터넷 디지털 트윈 했지만 현실과 가상을 서로가 크로스 하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 공간의 경험이 가상 공간으로 가서 이어지고 가상 공간의 경험이 현실 공간으로 오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떠한 그 사람들이 어떤 콜라보레이션 할 때 뭐예요? 언리미티드 리소스를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디모터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가 텔레프레젠스 할 수 있는 익스피리언스 우리가 갖고 있는 뭐 그 메타의 호라이즌이 이런 거죠.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쪽이 메쉬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하나의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하나하나에 다 예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뭐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 파티션, 코-크리에이션 익스피리언스 이거는 뭐 커뮤니티에 와서 모든 커스터머들이 익스피리언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적인 뭐예요? 고객의 보이스를 기업 내부에서 깊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반영하다라는 거 했을 때 바로 이거잖아요. 코-크리에이션 할 수 있는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한 그 또 이 공간에 와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가상 공간의 경제라고 얘기를 뭐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가상 공간의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그 경제뿐만 아니라 커머스나 머니타이제이션 익스피리언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들을 쉐어링할 수 있고 서로가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실 공간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 디지털 네트워크 디지털 비즈니스 하는 사람 네트워크 이펙트라는 거를 많이 이제 사람들이 그 유저들이 어떤 물건을 사용하거나 서비스 사용하면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에 대한 가치가 증가한다는 네트워크 이펙트가 이 가상 공간에서는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훨씬 더 증강돼가 나타내는 이러한 네트워크 이펙트로 갈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메타버스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는 뭐냐면 이러한 다양한 유즈 케이스가 있잖아요. 뭐 자기가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 뭐 등등등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유즈 케이스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두 개를 곱하는 옵션만큼의 가지수의 비즈니스에 대한 오퍼튜니티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그러면 메타버스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거를 이제 제가 고안을 한 거죠. 그럼 자기가 이제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은 이런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떠한 유저 익스피리언스, 메타버스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여기에 결합시킬 거냐라는 것을 두 개를 결합시키면 자기가 스페시픽한 그 목표가 나오잖아요. 비즈니스 오퍼튜니티. 그거를 이제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 밸류 프로포지션은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뭐 온오프 인터그레이션 통한 이제 메타버스 체인을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G 제너레이션 세그멘테이션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메타버스 스페이스 빌딩 플랫폼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스페이스 빌딩 플랫폼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블록스, 디센트럴랜드 이런 거에 가가지고 내가 그 스페이스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면 자기가
유니티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 언리얼 엔진을 써서 자기가 그런 거를 자기의 공간, 자기만의 공간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오퍼레이팅 모델을 써서 이제 이 메타버스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제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러한 오퍼레이팅 모델을 갖다가 연동을 시켜줄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밸류를, 요게 이제 코크리에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 새로운 거를 만들 수가 있죠. 뭐 하나의 예를 든자 그러면 뭐 이런 거죠. 뭐 내가 이제 뭐 현대자동차의 쇼룸에 어떤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자동차의 옵션을 거기서 선택을 하고 그 옵션 선택된 거에 대한 전체적인 자동차에 대한 스펙이 버추얼 스페이스에 나오면 이것이 이제 이 실제 공간에 디지털 트윈으로 해서 연동이 되면 여기서 이제 코크리에이션을 해가지고 실제 공간에서 실제 내가 원하는 옵션의 자동차가 만들어져서 나한테 딜리버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코크리에이션 개념이고 뭐 이런 개념들은 얼마든지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메타버스 이코노믹 시스템을 활용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의 수익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라는 거가 이제 메타버스 밸류 캡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이코노믹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디지털 트윈하고 NFT, 디파이를 융합해서 이러한 실물 공간하고 버추얼 공간에 이러한 거 융합된 이코노믹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개념을 제가 좀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해서 그거에 대한 별도의 웨비나를 하는데 혹시 관심이 계신 분들은 뭐 제가 보니까 다음 주에 수요일 날 하는데 벌써 100명이 등록을 했더라고요. 제가 정원이 100명을 해놨는데 혹시 관심이 계신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시면 혹시 등록을 못 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그거를 줌 링크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건 그때 가서 제가 아까 얘기한 디지털 오브 그 인터넷 오브 디지털 트윈에 대한 개념도 그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새 이제 많이 사실 이게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미국하고 미국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그 NFT하고 디파이 컨버전스 시스템을 개발한 그 제가 또 제 지인 중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데에서 그 벤처가 있어가 사실은 이제 시연을 하거든요. 영어 쪽에서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다음 주 그 한국 시간으로 이제 그 수요일 날 정도 아까 수요일 됐고 한국 이제 목요일 날 오전에 하는데 제가 그 녹화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요거를 NFT하고 디파이를 융합한 그러한 그 사업을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등등등 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제 생각에는 여기는 참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 똑같은 내용으로 오늘 했던 내용으로 이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을 했는데 등록을 한 100명 정도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한 200명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NFT 뭐 디파이 들어가면 메타버스 하면 다들 아직까지는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걸 한 이유는 NFT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좀 여기서 강조할 거는 이제 NFT에 대한 잘못된 거를 좀 제가 뉴욕주 변호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권리가 뭐냐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NFT에 대한 잘못된 거, 뭐 NFT가 뭐 소유권을 뭐 대표한다, 뭐 이런 등등등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NFT는 가치의 그 그러니까 가치의 디지털 레프레젠테이션인데 가치가 뭐냐면 유니크한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토큰의 개념인 거죠. 난 펀저블 토큰이라는 얘기가 들어갔다는 게 뭐냐면요. 토큰은 가치의 디지털 레퍼런테이션. 아까 디지털 트윈은 뭐였죠? 그거는 things, process에 대한 디지털 레퍼런테이션이고요. 이 토큰은 가치, value에 대한 디지털 레프레젠테이션. 이 사람들이 그거를 그 펀더멘털 레벨에서 잘못 이해를 하다 보니까 뭐 NFT가 무슨 뭐 이게 소유권을 이제 그런 게 아닌데 거기에 이제 내가 그 밸류에 어떤 것들을 내가 권리로 인정할 거냐라는 거는 계약 관계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 이제 제가 다 오늘은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제 한번 이거를 좀 시스템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아까 설명했던 이 다양한 유저 익스피리언스하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유즈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자기에 맞는 걸로 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메타버스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새로 만들자라고 하는 건데, 요거 할 쪽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이제 요 밸류 프로포지션 할 때는 이제 아까 얘기한 빌딩 스페이스 플랫폼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자기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뭐 아까 같은 삼성 같은 쇼룸은 이제 디센트럴랜드에다 만들었고요. 뭐 아니면 한국 같으면 뭐 제페토나 뭐 이런 데다도 만들 수 있겠죠. 자격 그런 오픈 우리가 얘기 그러니까 오픈 메타버스 스페이스에 자기가 사람들이 와서 자기 나름대로 공간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 수 있게 만든 건 다 저는 이제 메타버스 스페이스 빌딩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메타버스 스페이스 빌딩 플랫폼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기에 이제 메타버스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은 이제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거고, 아마 사람들도 아마 이제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을 조금 이제 그러니까 변형을 하면 오퍼레이팅 모델에 대한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코크리에이션 플랫폼 같은 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실적으로 참여를 해서 기업과 고객이 서로가 코크리에이터가 돼가지고 할 수 있냐에 대한 여러 가지 플랫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요건 아직 아무도 만든 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 메타버스에 대한 것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 밸류 캡처를 할 때 모니타이제이션을 할 적에도 새로운 개념들이 필요한데, 요게 이제 제가 좀 다음 주에 할 내용으로 해서 지금 정립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마지막에 제가 설명할 건, 제가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제가 또 최근에 만든 게 뭐냐면 이제 ESG라는 거를 이제 디지털 전환하고 해서, 요거는 뭐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이거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현재 뭐 탄소 중립화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 기후 변화나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 국가에서도 굉장히 정책적으로 이러한 ESG 경영을 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기후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투자자들이 요즘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ESG 펀드를 막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들을 할 적에 이제 ESG 경영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어서 굉장히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은 제가 보니까 아직 걸음마 단계고, 이제 미국은 제가 최근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나 이런 데 계속해서 나오게 있는 게 뭐냐면, 이제 ESG 경영은 기업이 필수로 해야 되는 메인스트림 비즈니스 프랙티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은 이제 시작한 거고, 미국은 한 10년 이상 됐고, 유럽이 지금 가장 앞서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똑같이 생각하는 게 ESG 경영을 해야 되는데, ESG 경영을 코스트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ESG 경영을 하게 되면 내가 장기적인 이익은 있지만 단기적인 수익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겠다. ESG 경영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코스트를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긴 하는데, 이제 되게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 나타난 게 뭐냐면 피상적으로만 하고, 외부에 있는 우리가 스테이크홀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스테이크홀더들한테 잘 보이기식 경영 뭐 이런 것들을 많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ESG 경영을 할 때 굳이 그렇게 트레이드업으로 생각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경영하고의 이러한 것들 밸런스해서 적당하게 하는 걸 빼고, 기업이 이윤도 추구하면서 ESG 경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 그러면 ESG하고 디지털 전환을 결합을 해서 두 개를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자 해서, 제가 이걸 한 1년 동안 연구해서 최근에 방법론 개발하고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런 컨설팅 비즈니스를 지금 시작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백서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거하고 서로 융합을 하면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 전부 다 융합하면 메타 서스테이너블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큰 지금 스케일의 비즈니스인데, 이제 그러면 기업이 메타버스와 디지털과 그 다음에 ESG 경영을 동시에 하면서도 수익도 창출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사회 아니면은 우리가 환경 사람들에게도 기여할 수 있는, 저는 이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타버스 기반의 지속 가능한 디지털 비즈니스다, 이렇게 이제 저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정립시키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이거를 이제 전파하는 거가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저는 이제 요 개념을 좀 더 굉장히 시스템하게 만들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
이코노믹 시스템에 대한 것도 좀 더 시스템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가 이제 제가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했던 내용들은 다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조금 뭐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쉐어링은 제가 끝내고 질문이나 아니면은 뭐 의견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면 뭐 한 10분 정도 해서 뭐 자유롭게 그 토론을 한다거나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SG 경영에 예, 기업들이 ESG 경영을 꼭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예, 예. 예, 그거에 대한 그 이윤 추구도 하면서 그 경영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예. 그걸 어떻게 이렇게 전파를 하거나 보급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아, 그거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원래 ESG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뭐 아까 보시겠지만 이제 AI 뭐 블록체인 이게 디지털 기술을 하는 사람인데 작년에 이제 우연한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처음에 접근한 건 뭐냐면 이제 그 ESG 투자 쪽에 그 AI를 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 이 AI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파이낸스 쪽에 하는 사람들 그걸 잘 알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게 관심 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알고리థ믹 트레이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제 ESG에 대한 투자를 AI나 뭐 이런 걸 써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ESG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ESG를 들어가게 됐고 이제 ESG에 대한 거를 이제 쭉 해서 제 나름대로 한 1년 동안 팠어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이제 교류도 하고 특히 이제 주로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 유럽에 있는 사람들 뭐 굉장히 좀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들 그 이쪽에 있는 사람 잘 아는 블랙락이라고 이쪽에 굉장히 유명한 그 투자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블랙락이라고 하는 그 자산 운용 회사인데 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회사인데 블랙락의 이 CEO가 한마디 하면 여기서 기침하면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다 떨거든요. 뭐 해를 예를 들면 이제 돈 걷어들여 그러면 이제 뭐 한마디로 화력발전소 우리 투자 안 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석탄 쓰는 데는 우리가 투자 안 해.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인 쿠팡 같은 데 손정희 씨가 이제 투자했는데 이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쿠팡 같은 데가 대표적인 NT ES잖아요. 그죠? 이런 그 ESG S에 보면 이제 소셜에 보면 소셜 리스폰스에 보면 이제 사람들의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인플로이어들의 헬스, 세이프티, 웰빙 이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제대로 안 지키는 데가 이제 쿠팡이잖아요, 한국에. 이런 기업에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사람들의 주류 저하고 네트워킹하는 사람들은 이제 되게 이제 그런 사람들 그 주류에 있는 사람들을 하고 네트워킹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여기 와 보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ESG 코넌드럼이라고 제가 이 혼란이라고 제가 이제 제가 그 화이트 페이퍼에 썼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데는 뭐냐면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니까 그건 미국도 한다고 하는데도 여기가 어떤 것들을 하냐면 이제 우리 그린워싱이라고 그래가지고 말로만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린워싱이 뭐냐면 투자를 할 적에요. 이 투자를 할 때 그 평가를 해요. 기업이 ESG 경영을 잘하느냐는 걸 레이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레이팅을 해주는 이 회사들이 많아요. 이제 레이팅하는 회사들이 평가를 할 때 보면 이제 기업의 여러 가지들을 이제 뭐 AI나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업이 해마다 ESG 리포트를 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 기업들, 우리가 얘기하는 공개한 기업들, 우리가 뭐 상장 기업들은 뭐냐면 회계 기준에 가지고 공시를 하잖아요. 미국은 10K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공시를 하는데 그런 공시처럼 공시를 하는데 이건 법률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공시를 할 적에 그 부풀려요. 자기들에 대한 ESG 경영에 대한 거를.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타이틀이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매니저 최근에 치프 서스테이너빌리티 오피서라고 해요. 최고 지속 가능 책임자 이런 직함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건 뭐냐면 보고서를 어떻게 잘 쓸까요? 주로. 네, 미국도.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평가를 잘 받을까?
뭐 그래야만 뭐 평가에서 AA를 받아야 뭐 우리 신용등급 받듯이 그래야 이제 잘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원래 ESG를 하자는 건 뭐냐면 기업 안에서 ESG 아까 얘기한 쿠팡처럼 그런 기업들이 없게 하고 그다음 우리나라 이제 그 뭐야 오너 리스크가 가장 크잖아요. 그죠? 지위죠. 거버넌스. 우리나라 지배구조 문제 있잖아요. 아니면 환경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기술적인 거니까 뭐 저탄소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생산 기술이나 뭐 공장 자동화라든가 아니면 뭐 연료라든가 세이브한다든가 뭐 물을 세이브 이런 것들을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강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ESG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미국 특히 이제 미국의 이사회에서는 이제 CEO들한테 그렇게 하죠. 너 ESG 경영 잘해라 그래요. 그렇게 압력을 넣어요. 그리고 너 그렇게 해서 평가를 잘 받아야 된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코난 드라마를 얘기하면 뭐냐면 최근에 어떠한 사례가 있었냐면 이 ESG 경영을 이 잘하는 CEO들이 이게 레이아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회에서 해임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대표적인 데가 뭐 여러 가지 그 ESG 경영 잘하는 회사들의 그것들을 해임시켜 버려요. 그 해임시켜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ESG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수사 어기로 하는 게 있어. 아, 네가 ESG 경영을 왜 해야 되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롱텀 밸류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요. 네. 너가 ESG 경영을 잘하면 회사의 레퓨테이션이 올라가.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무형의 가치잖아요. 수익하고 상관없는 무형. 그러면서 이렇게 그리고 또 뭐냐면 평균적으로 보니까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이 수익도 좋더라. 그게 이제 월스트리트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또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주식시장에서 기업들이 ESG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도 좋더라. 근데 되게 보면 다 간접적인 얘기들이잖아요. 그리고 롱텀 밸류. 그러다 보니까 CEO들이 이제 어떤 거에 직면을 하냐면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런 얘기냐면 ESG를 하게 되면 코스트는 계속 들어가잖아요. ESG 경영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 해야 되고 뭐 등등등 코스트는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가치 우리가 밸류 리턴은 나중에 나오는데 그 밸류 리턴 되는 것도 어떤 식으로 하냐? 우리가 이제 파이낸셜 이펙트 바로 돈으로 바로 리턴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간접적인 밸류로 자꾸 리턴이 되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트레이드업을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네, 적당하게. 그러니까 적당선에서 이 롱텀 밸류도 조금 가져가고 그러면서 이제 쇼텀으로 자기 파이낸셜도 가져가지.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최근에 또 어떤 거였냐면 어떤 헤지 펀드는요. 요새 액티브 경영을 해가지고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지분을 사가지고 거기가 자기가 이사회 가가지고 표를 행사하면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유니레버라고 굉장히 유명한 회사잖아요. 유니레버에 가가지고 뭘 했냐면요. 그 CEO를 엄청나게 혼낸 이유가 네가 너무나 ESG 경영을 해가지고 너 수익률이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막 압력 넣고 막 그러니까 기업들이 되게 어떻게 하냐면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예. 그러면서 단기적인 수익도 올려가면서 뭐 탄소 경영하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우리 할게. 넷제로를 하자. 그래 언제까지? 뭐 10년 후. 뭐 2050년까지 가는 거니까 뭐 지금 2022년이 2030년까지 하는 근데 CEO들의 임기가 4년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게 할 때 우리는 넷제로로 가. 언제까지? 2030년. 근데 내 임기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ESG 경영 자체만 갖고는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의 원래 목적인 이윤 추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인데 뭐 사람들 많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 저만 있는 게 뭐 멀스트리트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하나의 옵션을 더 갖고 오는 거죠. ESG만 갖고 제가 뭐 굉장히 궁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ESG에 ESG를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까 여기 디지털 기술을 해가지고 뭐 하고 있는데 그건 다 뭐냐면 코스트, 이펙티브, 그 이피션시를 가져오는 측면에서는 뭐 디지털 경영을 갖고 오든 뭘 갖고 오든 ESG 자체만 갖고는 거기까지는 가요.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건 할 수가 있는데 프로핏으로 가져가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ESG만 갖고는. 그래서 그러면 디지털 전환 어차피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 디지털 전환 지금 급속하게 가고 있는데 디지털 전환은 제가 아까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은 거기에
프로핏 팩터를 갖고 올 수 있거든요. 바로. 그래서 제가 고안한 그래? 그러면 ESG하고 디지털 전환을 합치자. 거기까지는 이제 처음에 제가 작년도에 그런 걸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했고, 근데 그 프로핏 개념을 직접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해서 제가 그럼 이거 융합했을 때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거가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그걸 프레임워크라고 했고, 그럼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개발할까? 그건 이제 저의 노하우죠. 이제 제가 여태까지 30년 동안 경험했던 여러 가지를 해서 다양한 방법론을 만들어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결국에는 ESG만 갖고는 우리가 ESG를 할 수 없다. 하나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밸류 프로포지션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이제 메타버스 밸류 프로포지션은 뭐를 하는 거죠? 사용자 경험의 새로운 거, 이머시브, 뭐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코크리에이션, 여러 가지 밸류 프로포지션 팩터들을 새로 도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밸류 프로포지션을 새롭게 하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그 여기에 만약 ESG를 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밸류 프로포지션을 할 때 어떤 것까지 고려를 하냐면요. 사회적 가치, 경제적, 그러니까 환경적 가치까지도 같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제가 그 사람들한테 물건을 만약에 이제 내가 프로덕트를 만든다 그러면 그 프로덕트 자체가 아까 만약에 이제 메타버스만 하게 되면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프로덕트 서비스까지만 가면 메타버스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디지털은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디지털 환경을 갖고 오면 디지털까지만 가는데 거기에 ESG를 갖게 되면 뭐냐면 이 물건이 서스테이너블 프로덕트가 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물건을 크리에이트 할 적에 전기를 적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이 나갔을 적에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서큘러 이코노미라 해가지고 이제 재생산,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한테 사람들한테 주는 게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니즈를 만족시켜줄 뿐만 아니고 이 물건이 친환경이 되고 이 물건 자체가 이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에너지도 적게 써서 탄소도 적게 배출할 수 있고 물도 적게 쓰고 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것이 나가가지고 환경에 친환경 경이 되면 뭐냐면 이게 재활용이 가능하고 리유즈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 완전히 생애 주기 사이에서 우리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럼 여기 보면 밸류 프로포지션이 아까 얘기한 대로 메타버스 디지털 밸류 프로포지션 플러스 우리 사람들 환경에도 밸류를 줄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네요. 근데 이거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것까지는 뭐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어떻게 how 그게 이제 저희가 개발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정도를 얘기하면 먹힐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죄송한 말씀인데 한국에 있는 여러 사람들하고 컨택해 봤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메타버스 자체 그러니까 ESG 경영 자체가 초보라서 거기만 하는데도 따라가기 맨날 뭐 어디서 하면 공시 기준이 뭐다 이런 것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뭐 ESG 경영을 해가지고 이거를 뭐 니네 기업의 스트레티지에 넣고 이런 거는 전 생각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한국의 ESG 경영은 말로는 최고 경영자가 나서서 한다 그래 뭐 최태원 회장이 한다 그래 뭐 최고 경영자가 한다 그러고 자기들 보고 쓸 때 보면 앞에 뭐 자기네들 경영자들 나오는데 실제 담당자들은 부장급들이에요. 한국은 적어도 미국은 부사장급이거든요. 치프 서스테이너빌리티 오피서가 부사장이라서 적어도 임원급이 뭔가를 책임지고 하는데 한국은 보고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뭐 경영 공시를 어떻게 하는 이런 정도가 그러니까 그냥 베이직 레벨에 있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이제 막 저도 이제 이런 그 뭐 그 페이스북에 있는 이러한 그 그룹에 가가지고 굉장히 많이 포스팅을 하거든요. 이런 게 좋더라 저런 게 근데 최근에 안 하고 있어요. 몇 달 동안. 관심이 관심이 없고 인터랙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걸 하면서 이제 미국에는 제가 전문가 그룹하고 해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퍼뜨릴 생각이고요. 이제 저의 생각은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한국이 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디지털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ESG 경영은 굉장히 뒤떨어졌는데 이러한 디지털로 이 ESG를 커버해가지고 두 개를 같이 동시 전하는 걸 하면 한국이 그걸 하게 되면 굉장히 따라잡을 수 있어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지인들하고 해서 이 ESG 디지털 전환 포럼도 만들자고 뭐 했는데 뭐 제가 여기 코로나 때문에 여기 있으니까 뭐 한국의 진도도 안 나가고 뭐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아직도 희망을 안 버리고 있는 이유는 그런 거고 제가 미국에서 전파를 해서 좀 레퓨테이션을 쌓으면
한국에도 그런 거를 전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아니, 한국에도 지금 ESG 경영 쪽으로 이렇게 메타버스 적용해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거는 뭐 그래서 저도 알고 있어요. 뭘 하는지는. 예. 런칭해서 하는데, 근데 ESG 펀드를 이게 어떻게 ESG 경영이 될 수가 있을지. 아까 ESG 펀드 말씀을 하셨는데. ESG 펀드는 뭐냐면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프라이빗 에쿼티라든지 뭐 에셋 매니저 펌들이 기업에 투자를 하잖아요. 예. 그 투자할 적에 ESG 목적으로 하는 것들을 이제 ESG 펀드라고 얘기하고요. 거기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게 우리나라 같은 국민연금이 그런 ESG 펀드를 따로 만들어서 하잖아요. 드라이빙을 하는 회사, 거죠. 뭐 요즘에 음, 임팩트 인베스팅이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ESG 경영은 기업의 경영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이윤 추구도 해야 되는 거고요. 임팩트 인베스팅은 뭐냐면 기업의 이윤 추구는 좀 덜 하더라도 그 환경과 사람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좀 더 가치 있는 걸 만들어내자 그런 쪽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을 임팩트 인베스팅이라고 해서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혹시 또 질문이나 아니면 또 자유롭게 말씀하실 분 없으신가요? 아까 채팅으로 질문 여러 가지 올라오던데요. 그런가요? 제가 채팅을 못 봤는데. 채팅은 지금 다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위 구글 문서가 뭐죠? 이거는 제가 지금 뭘 해달라고 했으면. 아니, 이 박사님, ACS 차석근입니다. 예.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예. 저희가 디지털 트윈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피지컬 쪽에 예. 데피니션 하는 거예요. 그렇죠. 피지컬에 이제 태그라고 그러죠. 우리가 태그. 예. 과거는 이런 것들 이제 MRP나 ERP나 이런 데는 이제 봄이라는 걸 썼어요. Bill of Material. 예. 그래가지고 요새 기준 정보라고 그러는데 저희 쪽에서는 예. 전 세계 어디든지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독일이 라미 4.0이라는 걸 내놔가지고 뭘 했냐면 AAS라고 해서 Asset Administration이라는 거를 새로 어나운스를 하면서 설계서부터 폐기까지에 대한 컴포넌트 하나하나 모든 거에 대한 데피니션을 해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메타버스도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 ERP를 했던 MES를 했던 과거에 전통적으로 했던 데이터, 기준 데이터를 정리하듯이 메타버스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뎁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얼만큼 깊이 들어가느냐. 그냥 그림만 그리고 번쩍할 거냐. 아니면은 거기에 나오는 다이나믹 데이터나 스태틱 데이터나 아니면 이 스케일빌리티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디지털 트윈 표준 쪽에 참여하면서 산업계 스마트 공장 쪽에 이제 이런 것들을 아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 이 박사님 쭉 얘기하시는 거 BM은 굉장히 흥미있어요. 저희가 제조 쪽에 우리가 하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모델이 굉장히 많고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 같이 에어로스페이스나 디펜스 이런 쪽은 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카피해서 만드는 기술은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고 있어요. 난 그것들도 굉장히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지금 이 박사님 보시기에 그런 데피니션의 뎁스라던가 피지컬 쪽이에요. 그런 건 어떻게 좀 비즈니스 모델하고 상관돼가지고 봤으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질문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면 메타버스는 아직 아까 디지털 트윈 자체에 대한 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자체는 또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윈에 해당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네, 맞습니다. 지금 디지털 트윈이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윈 쪽은 어느 정도 정립이 돼 가는데요. 사실 이제 메타버스에서는 물론 이제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윈에서 지금은 메타버스에서 유일하게 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빔이라든가 이런 걸 써가지고 빌딩 스트럭처나에서 랜드에 들어가는 거라든가 이런 정도로 들어오지 사실 아니면은 만약에 스마트 팩토리를 갖다 메타버스 팩토리를 만든다 그러면 현대 같으면 거기에 있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것들이 들어오기는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좀 더 스케일업을 하게 되면 이제 아까 얘기한 사람의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도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메타버스에서 그런 정도를 들어가기에는 아직 그리고 뭐 메타버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가 아직은 그 메타버스사의 뭐 인터퍼레이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게 오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전 블록체인을 좀 오래 했었는데 이 블록체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메타버스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막 오픈 그러니까 메타버스 그러니까 블록체인도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그 퍼블릭 체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오픈돼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가는 거. 지금 로블록스나 이런 게 다 오픈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놈들은 이제 시장 파괴력은 굉장히 큰데 뭐가 잘못되면 이제 삐끗하기 시작하면 블록체인이 삐끗하면 이제 막 3000% 빠지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이제 프라이빗 체인이라고 해야죠. 클로즈 스페이스에서 허가된 사람들만 들어와 가지고 하는 거. 우리가 또 하게 되면 B2B 개념으로 가게 되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지금 그 디지털 트윈 개념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클로즈 시스템이에요. 그 지금 하시는 거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뎁스 있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블록체인도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프라이빗 체인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을 기존에 있는 IT 시스템 이런 게 갖고 와가지고 해서 뎁스 있게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하는 오픈 블록체인으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를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그런 레벨은 안 갈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어떤 단계냐면은 지금 이제 흩어져 있는 개념들을 모아서 좀 더 시스템하게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비즈니스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실 뭐 뭐든지 보면 뭐 아무리 뭐 메소드리 스킴 좋은 뭐예요. 비즈니스 케이스 만들어 돈 못 벌면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즈니스 케이스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의 도구 뭐 그런 정도는 제가 만들어서 한번 해서 사람들하고 한번 새로운 비즈니스 케이스를 만들어 보자 하는 정도고 뭐 차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 레벨은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인더스트리 쪽이 아무래도 좀 이런 쪽이 선도적으로 나가고 실패도 많이 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살펴보시고 이런 쪽으로 반대로 예. 그런 실패한 그런 사례라던가 예. 또 그 성공한 사례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그런 새로운 쪽에 예. 분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녹화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 그냥 생각해봤습니다. 예. 아니 그 좋으신 제안인데요. 아직 그런 레벨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아시면 뭐 저기 뭐야 디지털 트윈도 사실 뭐 많이 하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윈이 저는 이제 좀 약간 머리가 물렁거리니까 디지털 트윈을 오랫동안 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디지털 트윈의 정의도 지금 다르게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뭐냐면 비즈니스 쪽으로 그러니까 저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디지털 트윈을 접근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윈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시스템 엔지니어링 막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렵고 저는 간단하게 아까 얘기한 그러면 지금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윈 갖고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인터넷 디지털 트윈 못 만들거든요. 그 디지털 트윈 자체의 인터퍼레이터 업그레이드 못 만들고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윈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퍼포즈, 내가 하고자 하는 퍼포즈나 유즈 케이스나 이런 게 맞는 어떠한 그 리얼 띵스나 프로세스의 디지털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 거기에 대한 디지털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 인터넷 스페이스에다가 넣자라는 거거든요. 뭐 그게 파라미터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고 스케일러블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저도 생각하는 중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레고 블록처럼 디지털 트윈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으면 이게 완전히 스케일러블하고 오퍼러블 이게 확 퍼질 것 같은데 아직 제가 봤을 때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윈은 뭐 G나 뭐 지멘스 아무리 날고 기는 기업들 뭐 요새 마이크로소프트 나와도요 그 레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고 블록처럼 우리가 이제 이게 굉장히 비즈니스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게 이러한 그 빌딩 블록 개념으로 가져야 비즈니스가 스케일러블을 하는데 저는 일반적인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윈은 그 레벨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 머릿속으로는 이런 거죠. 머릿속으로는 벌써 거의 가 있어요. 그냥 디지털 트윈 레고 블록처럼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 내가 원하는 뭔가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있는
디파인을 쫙 하면 거기에는 데이터 모델이 딱 나오고 데이터 모델의 레프리젠테이션을 쫙 해서 인터넷에서 쫙 넣으면 이게 연동이 되는 서로가 디지털 트윈이 나오는 그런 거.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노 코드, 레스 코드처럼 플랫폼이 딱 하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디지털 트윈을 만들기 위해서 이쪽에서 갖고 오고 여기서 갖고 와가지고 쭉쭉쭉쭉 넣어서 딱 컨스트럭션 하면 디지털 트윈 나오고 그 연동시키는 이런 정도에 가야지만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우리 주변에 이제 메타버스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꿈인데 머릿속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갈 거냐라는 건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일들을 할 거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 전 단계에 이제 어떻게 가야 될 거냐 하는 건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 채팅창에 그 구글 먼스 링크 올린 사람인데요. 예. 예, 혹시 문서 열어보실 수 있는지요? 잠깐만요. 김학수라는 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웹라이터스 웹소설 에이전시 웹소설 PD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마케팅 또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이제 메타버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보시고 조언해 주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신지요? 이거 제가 지금 당장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일단은 요 사이트를 제가 저장을 해서 보고요. 아니, 제가 카톡으로 제 메일 주소 드려도 될런지요,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뭘 요구를 해서요. 일단 제 이메일을 공유할게요. geunhole@gmail.com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모든 사람한테 해줘야 되나? 이게 뭐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시간이 everyone 없어서 아마 질문을 됐죠? 못 하신 것 같은데. 됐죠? everyone한테 갔죠? 예. 네,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저한테 뭔가를 원하시는 게 있으면 일로 주세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이 채트창은 나중에 되면 꺼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 저한테 뭐 아까 얘기한 어떤 분이 다음 주 세미나에 대한 요청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기억을 못 하니까 제 이메일로 저한테 주시면은 요거는 그 사이트는 제가 아까 그 구글 사이트에 대한 거는 제가 저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 이메일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오래된 것 같네요. 이제 한국은 점심 시간이죠. 예. 네. 예. 저는 이제 밤 9시 46분이 됐는데요. 뭐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죄송한데 저는 서울 로원에 있는 김밀이라고 하고요. 예. 예, 저기 다음 주 세미나 일정이 혹시 어디에 공개되는지 혹시 여기 다시 한번 올려주실 수 있나요? 잠깐만요. 온오프 믹스에 잠깐만요.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는 겁니까? 아니 온오프 믹스에 잠깐. 이게 2월 요거는 7일 거고. 다음 주에 하는 게 뭐냐면은요. 제목이 그 온오프 믹스에 가셔가지고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그다음에 뭐 제가 아까 그 NFT, 디파이, 융합, 특강 이렇게 치시면은 아마 나올 거예요. 다음 주 한국 시간으로 요 시간 그러니까 목요일 날 오전 10시 이렇게. 목요일 날 오전 10시네요. 예. 이게 아마 지금 예. 등록이 거의 다 됐을 거요. 그죠? 몇 자리 남았나요? 제가 100명을 정원으로 했었는데. 안 되시면 그냥 거기 웨이팅 리스트에 올리시면은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게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신청을 하고 안 되면 메일로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오랜 시간 또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그 특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레코딩을 끄고요.